사랑합니다. 오늘도 사람 책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어 본 적 있으십니까? 마음속에 할 말이 분명히 있었는데 막상 입 밖으로 꺼내려니 상대방의 표정이 떠올라 그냥 삼켜버린 순간 말입니다. 남편에게, 자식에게, 오랜 친구에게, 혹은 오늘 처음 만난 사람에게조차도 말입니다. 괜히 말했다가 관계만 틀어지겠지. 이 나이에 왜 이렇게 예민하게구나 싶을 거야. 그냥 참는 게 어른스러운 거겠지. 그렇게 수십 년을 참아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참음은 관계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약해서가 아닙니다. 배려했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끊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참았는데도 관계가 멀어집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오히려 서먹해집니다. 표면적으로는 평온한데 마음속으로는 점점 거리가 생깁니다. 말을 삼킨 횟수만큼 관계도 얇아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할 말을 다 하는데도 관계가 깊어집니다. 불편한 이야기를 꺼냈는데도 오히려 신뢰가 쌓입니다. 잠깐은 어색했지만 이후로 더 편해집니다. 그 사람은 대체 어떻게 말하는 걸까요? 비밀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첫 문장으로 시작했느냐입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을 여는 방식이 관계를 결정합니다. 같은 이야기라도 첫 문장 하나로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60대에 접어들면 말이 더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관계가 많아서 하나쯤 틀어져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은 관계가 소중합니다. 자식, 배우자, 몇 안 되는 친구들, 그들과의 대화 하나하나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참게 되고 결국 더 멀어집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이제는 감정적으로 말할 이유도 없고 이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품위 있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할 말은 다 할 수 있는 말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상처 주지 않고도 할 말은 다 할 수 있는 황금 첫 문장 5가지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독이 되는 첫 문장 3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8가지 문장만 기억하셔도 앞으로의 대화가 달라질 겁니다. 참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부드럽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나이에 어울리는 말의 품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제1장 황금 첫 문장 1. 내가 틀릴 수도 있는데 60대 중반의 김 여사는 며느리의 육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밤 10시가 넘어도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눈도 나빠질 텐데 뇌 발달에도 안 좋다는데 어린아이가 저렇게 늦게까지 화면을 보고 있으니 속이 탔습니다. 그런데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며느리는 요즘 젊은 엄마들이 다 그렇듯 자기 방식이 있었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요즘은 안 그래요. 엄마라는 대답이 돌아올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몇 주를 참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 손주가 또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걸 보고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애가 매일 저러면 눈 나빠지고 머리도 안 좋아져. 요즘 엄마들은 핸드폰만 쥐어주면 편하니까 그러는 거지.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손주를 데리고 오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김 여사는 후회했습니다. 말을 안 할 걸 그랬나 아니면 다르게 말할 걸 그랬나. 만약 김 여사가 이렇게 시작했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틀릴 수도 있는데 요즘은 아이들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서. 내가 옛날 방식만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혹시 괜찮으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어. 같은 내용이지만 첫 문장이 달랐습니다. 한쪽은 단정했고 한쪽은 여지를 남겼습니다. 한쪽은 비난했고 한쪽은 물었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이 비난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방어기제가 작동합니다. 상대방의 말이 아무리 옳아도 일단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먼저 작동합니다. 이때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논리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약해집니다. 즉, 비난조의 말을 들으면 상대방은 내용을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을 방어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반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전제로 시작하면 상대방의 방어벽이 내려갑니다. 하버드 협상연구소의 연구에서는 나 전달법과 불확실성 표현을 결합한 대화가 상대방의 수용도를 약 68%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이 공격받지 않는다고 느끼면 오히려 귀를 열고 듣게 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는데, 이 문장이 강력한 이유는 겸손 때문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나는 너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야 라는 신호입니다. 나도 확신하지 못해. 그러니까 내 생각을 들어볼게라는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말을 듣는 것을 싫어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물어보는 것은 좋아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전제는 대화의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방어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가 자식 세대나 젊은 세대와 대화할 때 이 문장은 세대 간의 벽을 허뭅니다. 요즘은 이래, 옛날에는 저랬어가 아니라 내가 잘 모를 수도 있어로 시작하면 상대방도 이 사람은 나를 가르치려는 게 아니구나 라고 느낍니다. 이건 비굴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함입니다. 확신에 차서 단정하는 것보다 여지를 남기고 질문하는 것이 훨씬 더 품격 있는 대화법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 말은 무지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한계를 아는 데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만이 진짜로 배울 수 있고 진짜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확신에 찬 사람은 말을 던지지만 겸손한 사람은 대화를 엽니다. 말을 시작할 때 내가 틀릴 수도 있는데 라고 꺼내 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당신이 옳은지 틀렸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말을 듣고 싶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제2장, 황금 첫 문장이, 이 말이 혹시 부담되면 말해줘. 박 선생은 오랜 친구와 저녁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약속 당일 아침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좀 피곤한데 그래도 나갈게. 박 선생은 고민했습니다. 친구가 피곤하다는데 괜히 나오라고 하는 것도 미안하고 그렇다고 약속을 취소하자니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 그럼 나와라고 답장했습니다. 저녁에 만난 친구는 확실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식사 내내 말수도 적었고 웃음도 없었습니다. 박 선생은 내심 불편했습니다. 피곤하면 진작에 취소하지 왜 나왔어? 그리고 친구도 불편했습니다. 내가 피곤하다고 했는데 왜 나오라고 한 거야? 둘 다 서운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약속을 잡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만약 박 선생이 이렇게 답장했다면 어땠을까요? 이 말이 혹시 부담되면 말해줘. 나는 오늘 만나도 좋고 다음에 봐도 괜찮아. 내가 편한 게 제일 중요하니까 솔직하게 말해도 돼. 이 문장 하나로 친구는 부담을 덜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진짜 자신의 마음을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사실 오늘은 좀 쉬고 싶어. 다음 주에 보면 안 될까? 그러면 박 선생도 서운하지 않고 친구도 편하게 쉴 수 있었을 겁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의 상호성의 법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상대방이 배려를 베풀면 그에 상응하는 배려로 답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배려를 침묵으로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불편할까봐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MIT의 한 연구에서는 명시적 배려가 훨씬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네가 부담스러우면 말해도 되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그냥 눈치껏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보다 관계 만족도를 42% 높였습니다. 상대방은 침묵 속에서 배려를 읽어내기보다 명확한 허락을 받을 때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 말이 혹시 부담되면 말해줘. 이 문장이 중요한 이유는 상대방에게 거절의 권리를 준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거절하고 싶을 때도 거절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서운해할까봐, 관계가 틀어질까봐 참습니다. 그런데 참고 나왔다가 결국 둘 다 불편해집니다. 부담되면 말해줘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거절해도 괜찮아.
내 편의를 먼저 생각해도 돼. 이 신호를 받으면 상대방은 진짜 자기 마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음을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오래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60대에는 체력도 기분도 상황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안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부담되면 말해도 되라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편하게 합니다. 이건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함입니다. 상대방의 거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상대방에게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 부담을 주지 않는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상대방이 안 되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괜찮아라는 말도 진심이 됩니다. 거절의 여지를 주지 않으면 관계는 의무가 되고 의무는 결국 무게가 됩니다. 따뜻한 마무리. 다음번에 누군가에게 부탁할 일이 있으면 마지막에 이 문장을 덧붙여 보십시오. 이 말이 부담되면 말해줘. 그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숨 쉴 공간을 줍니다. 그리고 당신도 편해집니다. 상대방이 진심으로 그래, 좋아라고 말할 때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제3장 황금 첫 문장 3. 너를 이해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야. 65세 이 씨는 아들과 대화가 잘 안 됐습니다. 아들은 40대 중반인데도 여전히 직장을 옮겨 다녔습니다. 이번에도 또 이직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답답했습니다. 이 나이에 또 옮기면 어떻게 하나, 안정적으로 한 곳에서 정년까지 다니면 안 되나. 그래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 나이에 또 옮기면 누가 받아주겠어? 정신 좀 차려. 아들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전화를 잘 받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속상했습니다. 잔소리한 게 아니라 걱정해서 한 말인데 왜 아들은 알아듣지 못할까? 만약 이 씨가 이렇게 시작했다면 어땠을까요? 너를 이해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야. 아빠는 옛날 방식만 알아서 그런지 내가 왜 또 옮기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 그래서 궁금해. 내 생각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 같은 걱정이지만 전달 방식이 달랐습니다. 한쪽은 비난했고 한쪽은 이해하려 했습니다. 한쪽은 정답을 강요했고 한쪽은 생각을 물었습니다.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가 개발한 비폭력 대화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받는다고 느낄 때 비로소 마음을 엽니다. 로젠버그의 연구에서는 이해의 의도를 명확히 밝힌 대화가 상대방의 개방성을 약 74%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의도의 명시화입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의도를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걱정을 비난으로, 염려를 간섭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너를 이해하고 싶어서라는 전제를 붙이면 상대방은 이 말이 공격이 아니라 관심에서 나온 것임을 알게 됩니다. 너를 이해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야. 이 문장이 강력한 이유는 대화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갈등은 의도의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부모는 걱정해서 말하는데 자식은 간섭으로 듣습니다. 친구는 조언하려고 말하는데 상대는 비난으로 받아들입니다. 이해하고 싶어서라는 말은 대화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건 훈계가 아니라 질문입니다. 정답을 알려주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을 듣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방어하지 않고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대 차이가 있는 대화에서 이 문장은 필수적입니다. 60대와 40대는 살아온 세상이 다릅니다. 직장 문화도, 경제 상황도, 가치관도 다릅니다. 내가 이해하고 싶어라고 말하는 순간 세대 간의 벽이 조금씩 낮아집니다. 이건 굴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대화의 시작입니다. 이해하려는 사람만이 진짜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칼 야스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의지에서 시작된다. 설득하려는 대화는 싸움이 되지만 이해하려는 대화는 관계가 됩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이해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상대방도 당신을 이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누군가와 대화가 막힐 때 이 문장을 먼저 꺼내 보십시오. 너를 이해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야. 그 한마디가 대화의 방향을 바꿉니다.
당신이 정답을 알려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가장 품위 있는 대화입니다. 제4장 황금 첫 문장 4.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먼저 말할게. 62세 정 여사는 남편에게 늘 섭섭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집안일을 거의 혼자 했고 남편은 퇴직 후에도 집에서 TV만 봤습니다. 설거지 한 번 거들지 않고 빨래도 개지 않았습니다. 정 여사는 속으로 불만이 쌓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폭발했습니다. 당신은 맨날 TV만 봐. 나 혼자 다 하는 거 당신 눈에 안 보여? 나도 사람이야. 나도 쉬고 싶어.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그럼 말을 하지. 왜 혼자 쌓아놨다가 이제 와서 화를 내? 그날 이후로 며칠간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만약 정 여사가 이렇게 시작했다면 어땠을까요?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먼저 말할게. 당신이 평생 우리 가족 위해 일해준 거 나는 알아. 그래서 퇴직하고 나서는 좀 쉬었으면 했는데 요즘 내가 좀 힘들어. 혹시 설거지 같은 거 가끔 같이 해줄 수 있을까? 같은 요청이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쪽은 비난으로 시작했고 한쪽은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한쪽은 쌓인 불만을 터뜨렸고 한쪽은 부드럽게 부탁했습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부부관계를 40년간 연구한 결과 불만을 표현할 때 긍정적 시작을 사용한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이혼율이 81% 낮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긍정적 시작이란 불만을 말하기 전에 감사나 인정을 먼저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가트맨은 또한 50일의 법칙을 제시했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부정적인 상호작용 한 번당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최소 5번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만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긍정을 표현하면 상대방은 비난이 아닌 건설적인 요청으로 받아들입니다.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먼저 말할게. 이 문장이 효과적인 이유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먼저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불만을 표현하는 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불만이 비난처럼 들리면 상대방은 방어적이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되면 대화는 싸움이 됩니다. 하지만 먼저 감사를 표현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열립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러면서 도움을 요청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요청을 들어줄 여지가 생깁니다. 특히 오랜 관계일수록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 가족 사이에서는 고마움을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해준 일들은 잊고 안 해준 일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불만이 쌓입니다. 하지만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라고 시작하면 관계의 균형이 다시 잡힙니다. 이건 아첨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정함입니다. 상대방이 해준 것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부탁하는 것이 정직한 대화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모든 덕의 어머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관계를 지속시키는 힘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서 더 많은 선의를 이끌어냅니다. 불만을 말하기 전에 먼저 감사를 말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요청은 비난이 아니라 초대가 됩니다. 다음번에 누군가에게 불만을 말해야 할 때 이 문장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먼저 말할게. 그 한마디가 대화의 온도를 바꿉니다. 상대방도 당신의 말을 비난이 아닌 부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제5장 황금 첫 문장 5. 나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아. 67세 한 씨는 딸과 자주 다퉜습니다. 딸이 집안 정리를 안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거실에 물건이 여기저기 놓여 있고 주방도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한 씨는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정리를 못해? 엄마가 몇 번을 말했어. 좀 깔끔하게 살아. 딸이 받아쳤습니다. 엄마는 완벽하게 사셨어요? 엄마도 옛날에 정리 안 했잖아요. 한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한 씨도 정리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 기억이 떠오르니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한 씨가 이렇게 시작했다면 어땠을까요? 나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아. 엄마도 젊었을 때 정리 잘 못했어.
그래서 너한테 이런 말할 자격이 있나 싶기도 한데, 그래도 한 가지만 말할게. 정리를 하면 마음도 편해지더라. 내가 나중에 깨달은 건데, 너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은 내용이지만 접근 방식이 달랐습니다. 한쪽은 명령했고, 한쪽은 공유했습니다. 한쪽은 위에서 말했고, 한쪽은 옆에서 말했습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의 취약성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신뢰를 얻습니다. 브라운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한 결과 취약성의 역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사람이 더 강하게 보이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서는 자기 개방이 관계의 친밀도를 약 63%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먼저 인정하면 상대방도 방어적이지 않게 됩니다. 이 사람도 완벽하지 않구나. 그럼 나도 완벽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나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아. 이 문장이 중요한 이유는 도덕적 우위를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많은 충고가 실패하는 이유는 말하는 사람이 자신을 높은 곳에 놓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어. 너도 이렇게 해라는 태도는 상대방을 작게 만듭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도 완벽하지 않았어라고 인정하면 위계가 사라집니다. 선생과 학생이 아니라 같은 높이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귀를 엽니다. 아, 이 사람도 실수했구나. 그럼 내 이야기도 들어볼 만하겠다. 특히 부모 자식 간의 이 문장은 관계를 바꿉니다. 부모는 항상 옳고 자식은 배워야 한다는 구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도 틀렸었어. 그래서 너한테 이 말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충고가 간섭이 아니라 나눔이 됩니다. 이건 권위를 잃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권위를 얻는 방법입니다. 완벽함을 가장하는 사람보다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더 존경받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은 어리석은 자에게는 위선이지만 현명한 자에게는 미덕이다.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현명함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한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진짜 대화를 만듭니다. 누군가에게 조언하고 싶을 때 먼저 이 문장을 꺼내 보십시오. 나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아. 그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엽니다. 당신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불완전함이 당신의 말에 진정성을 더합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이 상대방에게 닿습니다. 제6장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첫 문장 1. 내가 그럴 줄 알았어. 60대 초반 송 씨는 아들에게 투자를 말려 썼습니다. 그 사업은 안 될 것 같은데 하지 마라. 아들은 듣지 않고 투자했고 결국 실패했습니다. 손해를 보고 돌아온 아들에게 송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왜 내 말을 안 들어? 아들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송 씨는 잔소리한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한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날 이후로 아버지에게 어떤 고민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송 씨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하지만 송 씨가 몰랐던 건 아들이 듣고 싶었던 말은 내가 그럴 줄 알았어가 아니라 힘들었겠다였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의 감정지능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실패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정보가 아니라 공감입니다. 골먼의 연구에서는 실패 후 공감을 받은 사람과 비난을 받은 사람의 회복 속도를 비교했습니다. 공감을 받은 사람은 평균 3일 내에 다시 도전할 의욕을 회복했지만 비난을 받은 사람은 2주 이상 무기력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라는 말은 겉으로는 사실 확인처럼 보이지만 심리적으로는 사후 확인 편향을 강화하는 폭력적인 언어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실패를 예견했다는 우월감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너는 내 말을 안 듣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 문장이 독이 되는 이유는 상대방이 가장 힘들 때 칼을 꽂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사람은 이미 자책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잘못했구나. 이미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라고 말하면 상처가 2배가 됩니다. 실패 자체보다 내가 예견했던 실패라는 낙인이 더 아픕니다.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정당화입니다. 내가 옳았고 너는 틀렸어라는 선언입니다. 이 문장을 듣는 사람은 2가지를 느낍니다. 첫째, 창피함입니다. 내가 예상 가능한 실수를 했구나. 둘째, 고립감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 앞으로 이 사람에게는 고민을 털어놓지 말아야지. 특히 부모 자식 간에 이 말은 관계를 망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힘들어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그럴 줄 알았어라는 대답을 들으면 다시는 부모에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끊는 말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건 자체에 상처받는 게 아니라 사건에 대한 판단에 상처받는다. 실패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판단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는 판단이고 힘들었겠다는 이해입니다. 판단은 상처를 주지만 이해는 치유합니다. 누군가 실패했을 때 내가 그럴 줄 알았어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많이 힘들었겠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그 한마디가 상대방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제7장,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첫 문장이 넌 항상, 넌 맨날. 65세 최 여사는 남편과 자주 다퉜습니다. 남편이 약속 시간을 잘 안 지켰습니다. 오늘도 병원 예약 시간에 늦었습니다. 최 여사는 화가 났습니다. 당신은 맨날 늦어. 맨날 약속을 안 지켜. 이번이 처음도 아니잖아. 남편이 받아쳤습니다. 맨날? 내가 언제 맨날 늦었어? 지난주에도 일찍 나갔잖아. 대화는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최 여사는 남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느꼈고 남편은 자신이 과도하게 비난받는다고 느꼈습니다. 만약 최 여사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병원 예약 시간에 늦어서 속상해. 다음번에는 조금 일찍 나올 수 있을까? 구체적인 상황을 말했고 항상 맨날 같은 과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남편도 방어하지 않고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부부관계 연구에서 절대적 표현이 관계를 파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항상, 절대, 맨날, 한 번도 같은 단어는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가트맨의 연구에서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이혼 가능성이 3배 높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항상 같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격해지면 한두 번의 사례를 항상으로 일반화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건 사실이 아니야 라고 반박하게 되고 대화는 본질에서 벗어나 사실 확인 싸움이 됩니다. 넌 항상, 넌 맨날. 이 문장이 위험한 이유는 상대방을 하나의 틀에 가두기 때문입니다. 넌 항상 이래라는 말은 상대방의 가능성을 부정합니다. 너는 바뀔 수 없어.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들립니다. 사람은 자신이 고정된 존재로 여겨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나는 노력하고 있는데 왜 항상 그렇다고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방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어하는 순간 대화는 끝납니다. 또한 항상이라는 말은 과거의 잘못까지 현재로 끌고 옵니다. 오늘 한 번 늦은 것이 문제인데 맨날 늦으라고 하면 과거의 모든 일이 다시 소환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커집니다.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됩니다. 특히 오래된 관계일수록 이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부부, 가족 사이에서는 과거의 기억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이라는 말이 더 쉽게 나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상대방을 과거에 묶어둡니다. 너는 언제나 그랬어. 앞으로도 그럴 거야. 이건 대화가 아닙니다. 선고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사람은 변합니다. 어제의 사람과 오늘의 사람은 다릅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이 변화를 부정합니다. 상대방에게 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과거에 묵지 말고 오늘의 행동만 이야기하십시오. 다음번에 누군가에게 불만을 표현할 때 항상 맨날 같은 말은 빼십시오. 대신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오늘 이 일이 속상했어라고 말하면 상대방도 방어하지 않고 들을 수 있습니다. 과거를 끌고 오지 말고 오늘만 이야기하십시오. 그것이 대화를 지속시키는 방법입니다. 제8장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첫 문장 3.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63세 임 씨는 친구와 대화하다가 의견이 달랐습니다. 친구가 정치 이야기를 꺼냈고 임 씨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임 씨는 친구를 설득하고 싶었습니다.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사실은 이래. 제대로 알아보고 말해. 친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다고? 나도 내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정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만나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만약 임 씨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나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 내 생각도 한번 들어볼래? 상대방의 생각을 부정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대화가 이어질 수 있었을 겁니다. 심리학자 피터 보글로시안의 설득 연구에 따르면 내가 틀렸어라는 접근은 상대방의 신념을 오히려 강화시킵니다. 이를 역화 효과라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공격당한다고 느끼면 사람들은 더 강하게 자신의 입장을 고수합니다. 반면 내 생각도 이해할 수 있어라고 인정한 후 다른 관점을 제시하면 상대방의 수용 가능성이 약 54% 증가합니다. 이를 인정 후 전환 기법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먼저 인정하면 방어벽이 내려가고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일 여지가 생깁니다.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이 문장이 최악인 이유는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내 생각 나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생각이 틀렸어라고 말하면 너는 틀렸어로 듣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 방어합니다. 내가 왜 틀렸어? 내가 더 많이 알아. 둘째, 거리를 둡니다. 이 사람과는 대화가 안 돼. 다음부터는 조심해야겠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은 더 상처가 됩니다. 60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신만의 신념과 가치관을 형성했습니다. 그걸 누군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라고 하면 자신의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이 말은 대화를 종료시킵니다. 대화는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인데 너는 틀렸어로 시작하면 나눌 게 없어집니다. 한쪽은 틀렸고 한쪽은 옳다. 이건 대화가 아니라 재판입니다. 이건 설득이 아닙니다. 단절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는 하나가 아니다. 관점이 있을 뿐이다. 세상에는 절대적인 정답이 드물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상대방이 잘못 생각한다고 말하는 순간 당신도 틀릴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관점을 인정하는 것이 성숙함입니다. 누군가와 의견이 다를 때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생각은 어때? 그 상대방의 생각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전할 수 있습니다. 대화는 이기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눔은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8가지 문장을 살펴봤습니다. 5개의 황금 첫 문장과 3개의 독이 되는 첫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 8개를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말을 시작하는 방식이 관계를 결정한다. 우리는 평생을 말하면서 살았지만 정작 말을 여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거나 터뜨리거나 둘 중 하나만 했습니다. 참으면 관계가 멀어지고 터뜨리면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참지 않아도 되고 터뜨리지 않아도 됩니다. 부드럽게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는데 이 말이 혹시 부담되면 말해줘. 너를 이해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야.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먼저 말할게.
나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아. 이 문장들은 마법이 아닙니다. 그냥 배려입니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내 마음도 전하는 방법입니다. 이 문장들로 시작하면 할 말은 다 할 수 있으면서도 상처는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문장도 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넌 항상, 넌 맨날.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이 문장들은 관계를 끊습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이 말을 했다가 평생의 관계를 잃을 수 있습니다. 화가 나도 속상해도 이 말만큼은 참으십시오. 60대는 말이 더 중요한 나이입니다. 이제는 관계가 많지 않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소중합니다. 배우자, 자식, 몇 안 되는 친구들. 이들과의 대화 하나하나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그래서 더 참게 되고, 결국 더 멀어집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첫 문장만 바꾸면 됩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을 여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장 완벽하게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마음 한구석에 두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문득 이 문장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때 한 번만 써보십시오. 그러면 느껴질 겁니다. 대화가 달라지는 걸, 관계가 달라지는 걸. 우리는 말을 못해서 관계가 어려웠던 게 아닙니다. 말을 시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첫 문장만 부드럽게 시작하면 할 말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참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부드럽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나이에 어울리는 말의 품격입니다. 오늘 소개한 책방 내용이 좋으셨다면 이 영상을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사람 책방이었습니다.